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공야장 제5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하겠습니다. 호괄 옹야는 인이 불영이로다. 자왈 언용령이리요. 어인 이 구급하여 누증어인 하나니 부지 기인이언이와 언용령이리요 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옹은 인 하나 말솜씨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솜씨를 어디에 쓰겠는가? 말솜씨 있는 사람은 그 잘난 입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남에게 미움만 받는 일이 잦나니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솜씨를 어디에 쓰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논어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성명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제 고유 명사들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혹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왈 이렇게. 근데 저렇게 혹이라고 표기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들을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명을 몰라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꼴망태기를 메고 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수레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표기하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혹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름을 알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표기하려면 표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혹이라고 썼고, 그 내용들은 대체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들의 혹자로 표기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건데, 그 혹이라는 사람이 옹은이라고 했는데, 이 옹이라는 사람은 공자 제자 중에 중궁이라는 인물입니다. 중궁이라고 이제 논어에서는 중궁으로 표기가 많이 되는 제자인데, 이 제자도 상당히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안현이 이제 가장 뛰어난 제자인데, 안현이 이 덕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면 이 중궁도 이 덕행 분야에서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공자의 제자 10명을 손꼽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 훌륭한 제자인데, 그의 이름이 이제 옹이었습니다. 그 옹은 인하기는 한데 말솜씨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한데 영하지를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영자가 이제 말솜씨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인이라는 건 공자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고 사람 됨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궁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행에 뛰어났다. 그러니까 인하기는 한데 말솜씨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문제인 것처럼, 이 중궁, 옹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자 당신이 이 제자들한테 인하라고 가르치는데, 저 중궁이라는 제자를 보면 당신 말대로 가르침대로 인하기는 한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한다. 말솜씨가 없다. 그런데 그런 옹이가 인한다고 해서 말솜씨가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의미죠. 지금을 살아가려면 말솜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말솜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옹이가 인하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셔야 공자가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이 말솜씨라는 것을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이 당신 말대로 이 지금을 살아가려면 말솜씨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솜씨라는 거, 당신이 말하는 그 말솜씨라는 거 어디다 쓰려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서 공자가 보기에 말솜씨 있는 사람은 그 잘난 입으로 어인 이 구급 했습니다. 이 구급이라는 게 입 구자에 이 급자가 넉넉할 급자입니다. 입이 넉넉한 거니까 저게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막힘없이 무슨 얘기든 다 잘하는 그겁니다. 그걸 이제 구급이라고 하는데 그 구급으로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막는다 이랬잖아요. 이게 막을 어짜거든요. 사람들을 막는데 구급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공자가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그 잘난 입 요게 구급이죠. 이걸 가지고 남의 말을 막는다. 남을 막는다는 게 남의 말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내 현란한 말솜씨로 그를 그냥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말이 막힌 이 사람이 나는 틀림없이 진실인데 저 사람하고 언쟁을 하다 보니 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말로 저 사람은 제압할 수 없지만 진실은 나한테 있는 이 사람이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누증어인 말 잘하는 그 사람을 증오하겠죠. 요 인자가 요 인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즉 말이 막힌 사람들에게 또는 그 상황을 쳐다보는 제3자들에게 누증 자주 요 루자는 자주 증 미움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부지기인이언이와 언영령이리요 그가 이때 이제 그는 옹입니다. 이 옹이가 인하다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가 인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말솜씨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거 우리 제자가 공자가 봤을 때 내 제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인하다라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근데 이제 저 혹이라는 사람은 말솜씨 없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옹이가 인하기는 한데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공자는 옹이가 인한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옹이가 말솜씨 없다는 게 문제라는 말에는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겁니다. 그 말솜씨라는 걸 어디다가 쓰려고. 말솜씨라는 게 결국 이런 거 하는 건데 내 제자가 그런 거 못한다고 문제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한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지금 춘추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전부 이 말 때문에 실천은 수반되지 않고 말만 떠들어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이제 그런 것이 말솜씨인 건데 그거 못한다고 옹이가 왜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혹자가 말하는 이 인하다라는 말은 진짜 인해서 인한다라기보다 인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모르지만 공자가 인을 중시하니까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은요. 자사 7조계로 사하신대 대왈 오 사지 미능신 이로소이다. 자 열하시다. 이런 구절입니다. 이제 7조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7조계라는 공자 제자가 있는데 이 인물은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겠지요.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이야 우리가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통 3,000명의 제자다 그러면 그 3,000명의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제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칠조계라는 제자인데 선생님께서 칠조계로 하여금 벼슬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제자에게 벼슬을 해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사람한테는 벼슬을 하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학, 우, 등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 넉넉하면 벼슬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 오르려면 먼저 배움이 넉넉해야 된다, 우수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요 사를 칠조계로 하여금 사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이 칠조계가 벼슬해도 좋을 만큼 학문적으로 뭔가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벼슬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권유를 한 선생님에게 칠조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벼슬을 할 만한지에 대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 사지미능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능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란 이제 벼슬을 하는 걸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벼슬을 할 만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벼슬을 한다는 게 우리가 출세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출세를 한다기보다 이 벼슬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국가,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것은 국가는 생산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집단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소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백성들이 개별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하고 취득을 하고 뭔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산해놓은 것들 중에 일부를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죠. 징수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징수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국가가 그냥 먹고 놀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세금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안보도 그런 것이고 교육도 그런 것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를 요즘 말로 하자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능력 있는 인재들 그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벼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세금을 강제로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백성들한테 되돌려 주려 그러면 대단히 그 중요한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백성들한테 온전히 혜택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기뻐하셨다. 그거예요. 선생님께서 기뻐하셨다. 자열. 뭘 기뻐했냐? 공자가 뭘 기뻐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벼슬을 할 사람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자기한테 일만 맡겨봐 달라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냥 일단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맡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다양한 혜택과 권력이 주어지거든요. 이 벼슬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 혜택과 권력이 탐이 나서 나한테 일단 맡겨주면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공무를 맡을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 공자가 생각한 거냐면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아서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했으면 더 잘할 걸 내가 맡아서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7조개가 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는 제가 벼슬을 할 만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벼슬을 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제 정도면 충분히 벼슬을 해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라고 했을 텐데 공자는 그걸 뭔가를 봤기 때문에 하라고 했을 텐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계기로 이 일을 맡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맡게 되면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이 일을 맡았으니 나는 남들이 맡았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이 일을 망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일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과 나는 아직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일을 나중에 맡겼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공자 입장에서 보면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맡으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없는 자기 자신감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도 불행이라 승부하야 부우해홀이니 종하자는 기유여 인저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하니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마도 유일 것이다. 이렇게 어느 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도를 행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도를 펼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도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가 행해지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노년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뗏목을 타고 바다를 승부, 이게 뗏목부입니다.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뜬다, 부상한다, 뜰부자죠. 바다에 떠서 항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게 춘추시대 지도라고 이제 있는 것인데 여기 이 노나라가 여기가 공자의 나라 노나라입니다. 여기가 제나라고요. 제나라. 그리고 지금 요쪽이 이제 우리나라죠. 요 오른쪽이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해 바다가 되는 것인데 여기 노나라에서 공자가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뜬다.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 그 바다가 어디겠냐? 여기입니다. 여기 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바다를. 그러면 바다에 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노나라를 비롯해서 요 중국, 요 춘추시대 이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어떤 나라에서도 내 뜻을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땅을 뜨고 싶다는 얘기죠. 뗏목을 타고 바다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공자가 그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싶었을까요?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자한편에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이, 요게 동이족 할 때 이자지요. 그 동이족이 9개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이라고도 해요. 지역으로 나타낼 때는 동이라고 하고 부족의 개수로 말할 때는 구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한편 9편에 가면 9번째 편에 가면 여기가 한반도고 여기 위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요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을 우리가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중국의 황하 문명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황하 문명보다 약 1000여 년 전에 요수를 중심으로 이 요하, 서요하 하는 요 요수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하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요하 문명. 그 요하 문명이 공자 당시에 공자 이전 시기에 그러니까 황하 문명보다 더 이른 시기에 문명을 축적을 했고 여기가 이제 동아시아의 문명과 나중에 이제 한 1000년쯤 뒤에 일어난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결쳐져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요 중국의 동북방 지역이 여기가 전부 이제 문명권이 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세력을 가져가고 빼앗기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할 때 구이가 여기를 포함해서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신은 공자 당신은 이제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바다에 떠서 여기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9편에 가면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공자의 그런 말씀을 듣고 여기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가 누추한데 어떻게 가서 사시려고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군자들이 사는데 왜 누추하겠냐 그럽니다. 군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어찌 누추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여튼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바다에 떠서 살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올 사람은 종하자, 나를 따를 사람은 유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가 누구냐면 자로입니다. 자로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로 정도면 이 험난한 여정, 저 여정이 쉽지 않을 여정일 텐데 물론 이제 가정이고 상상입니다만 아마 그때 내가 가겠다고 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자로일 것이다라는 건 이제 평소 자로가 얼마나 선생님에 대해서 독실하게 믿고 따랐는가 그리고 또 자로는 의협심이 대단히 누구보다도 강한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자로 정도면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공자가 말씀을 하시니까 자로 문지하고 희한데 자왈 유야는 호용이 과하나 무소 취재로다 그랬습니다. 자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일종의 나를 선택했다. 선생님한테 내가 인정받았다. 이런 이제 그 기쁨이었겠죠. 선생님이 어디를 그렇게 이제 큰 여행을 하신다면 내가 따라올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믿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유는 용맹을 좋아함이 나보다 앞서나 그 용맹을 취하여 사리에 맞게 재단하는 바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로는 첫째도 둘째도 그 캐릭터상 특징이 용맹입니다.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용맹, 과감한 용맹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는
용맹을 좋아함이 나보다 앞서지만 나보다 더 용맹을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그 용맹을 취해서 사리에 맞게 재단을 해야 되는데 취하여 요 제자는 요건 보통은 이제 요게 제목이라는 제목감, 인재 그럴 때 제입니다만 여기서는 제목이 아니고 재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이라는 제자가 아니고 재단하다라는 동사니까 취하여 재단하는 바가 없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취한다는 건 용맹을 자신에게 있는 용맹을 취해서 사리에 맞게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공자의 교육적 가르침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아까는 이제 뭐 가르치려고 한 말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그 울적한 그 느낌을 바다에 떠서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때 나를 따를 사람이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로가 좀 신중한 생각을 좀 하는 제자였다면 자기를 선택했다 이 장면에서 그거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로우시면 저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기뻐했으니까 이게 지금 기뻐할 일이냐 그거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장면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내가 이 땅을 뜨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뻐할 일이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맹이 있는데 그 용맹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용맹을 어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로가 그것이 없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로를 조금 그 옛날부터 학자들이 논어를 읽는 사람들이 자로를 조금 희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로가 야 그게 용맹만 좋아했지 이게 지금 판단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럴 일인가? 자로가 조금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로를 왜 공자가 처음에 그러면 나를 따를 사람은 자로다라고 했을 것이냐 하는 그 장면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웃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로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고 정말로 자기 학문에 용맹정진한 사람이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이 수양에도 대단히 치열하게 임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 제자로 자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